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오늘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소개한 것처럼 도닥임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는 특수교육 쪽으로 했고요.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 교육 이런 파트인데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2급, 1급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이전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특수교육 분과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소개하는 책들의 것에서 옆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했던 자폐, ADHD, 부모 교육, 상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통합 교육에 관련한 것들을 책을 좀 여러 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소개하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 보면은 사진이 한 장 있지요.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억하게 되실 것은 승기 엄마입니다. 예, 승기 엄마라는 소개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저희 둘째 아들 한승기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그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을 가지고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장애 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사회복지 쪽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장애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요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저는 주로 제가 이제 부모로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전공을 다시 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실이라든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 장애 당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 강의나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열심히 풀어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은 다음 학기에 한 대학에서 장애와 함께 살기라고 하는 강의를 하나 맡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장애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과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가족은 무엇을 겪을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충분히 풀어내고 싶고요. 대학에서이니까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당신이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게 된다면 아니면 이후에 여러 가지 장면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외부자로서 나머지 사람, 장애 이외의 나머지 사람이 되기 쉬운데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장애를 인식하게 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이 내용들이 아마도 이번에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주제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그리고 가로 열고 제가 이제 관련 연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학교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된 교육들을 많이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우선은 뭐 어떤 일이든지 법적인 근거,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쓸 때 자신이 쓰는 단어를 그냥 직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단어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들이 내 귀에 들렸던 것이고 아니면 이미 정언이 되어서 법이라든지 학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의미로 쓴다면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강사 양성 체계도 마련되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장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 체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상이고 실제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의 지원을 가지려면 등록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등록 장애인이 돼야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타난 것은 그 부분의 기준이 되는 등록표인데요. 그 부분이 보면은 지금 대분류해서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로 두 개가 나누어졌고 그것이 어떻다는 정도에 대한 기준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1에서 6등급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경한 장애인과 장애가 중한 장애인으로 분류 체계가 달라졌어요. 저희들이 이제 장애 당사자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부모 활동가들이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우리가 소고기냐, 왜 등급을 나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무례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자라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경하고 중한 장애인으로 나뉘어지는 이 분류 체계를 가져왔습니다만 아직은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여전히 장애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지원이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등급의 기준, 이전의 기준에 준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장애, 특히나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체장애 안에 있는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중복장애가 되는데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장애하고 중복해서 이것을 중복장애 진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가 어떻게 장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와 관련한 표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장애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25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애 출연율
율은 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고나 질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원인이 발생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노령화에 의해서 장애가 이제 되시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65세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 인구도 덩달아서 증가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실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5%라고 하는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OECD 국가라든지 장애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다시 말하면 박한 체계입니다. 아주 야박하게 장애를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장애 지금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제 가져온 문제가 뭐냐면 실사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전에 받던 지원을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들 당사자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차별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80%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어디냐? 학교 입학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지역사회 생활이라든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의 차별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잠깐 소개를 꼭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사실은 교육과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는 조금 다른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자료는 매년 나오는 특수교육 실태조사라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교육에서는 장애를 가지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학생 아니면 유치 체계에 있는 학생들 그 이후에 평생교육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초중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실태조사가 주로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교육 안에서는 특수학교 가는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경우 일반 교육 안에서 완전히 통합받을 권리가 모두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수학교 더 세워달라. 우리 아이가 특수학급에 지금 배치만 되고 일반 학급에서는 수업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아이들하고 차별받으면 어떡하지? 이 얘기가 장애와 관련해서 늘 괴롭힘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현장의 호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체계와 다르게 교육 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개별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통합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오래된 올드한 자료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국가가 약속한 내용을 가진 표입니다. 그때 생애 주기별 장애인 맞춤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교육과 학업, 사회참여, 취업, 임신과 출산, 육아, 소득 보장, 응급 안전 지원 6개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네.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도 대통령 담화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공약이 나올 때 새로 보셨을 것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5년에 한 번씩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최근 기사에서 서울에 저상버스가 드디어 들어왔다, 감격스럽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에 2014년 자료 아래쪽에 보면 저상버스를 만들겠다 있어요. 근데 이제야 그게 첫 삽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사람 목소리가 있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만 흐지부지 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응급안전체계 구축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장애와 관련한 현실을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보는 문제 제기들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하고 장애 인식 개선도 좀 다르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장애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이것도 조금 다를 건데요. 그건 뒤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장애를 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충분히 알게 되고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느냐 그러면 4월 달에 장애인식 개선의 달,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은 그때가 자기 생일인 줄 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하도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자료 안에서 중학교 친구들이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살짝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 점잖은 표현이고요. 조금 열을 받았습니다. 예, 장애인의 삶을 체험해보는 골고루 체험입니다. 눈 가리고 시각장애, 귀 가리고 청각장애, 학습 안 되는 친구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소리 많이 나는 거에 대한 자폐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험해보는 건데, 실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해서 뭘 알게 된다는 거지? 하고 제 목소리가 안에서 굉장히 성난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예. 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저한테는 참 불편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럴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알아서 그런가? 부모라서, 내부자라서 이게 무례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좀 억울하다는 마음을 좀 풀어야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장애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비장애하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장애인 당신들은 이것을 겪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 그러니까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 이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논리의 비약이 생긴 걸까요? 옆에 있는 거는 시간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친구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유튜버입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요. 톡톡 치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야 나도 버스를 타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은 아무도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휠체어가 버스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안에 당사자가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재난 매뉴얼 만드는 곳에 가서 아까 얘기한
부모회의 일원으로서 부모 자격으로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에 지진이 좀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재난 매뉴얼이 뭔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소방법에 의한 것인데 그냥 재난이라니까 재난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가겠지 하고서는 그 자리에 갔는데 너무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나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무심하게 재난이요? 우리한테는 일상이 재난인데요? 라고 했는데 앞에 내용들은 다 횡설수설은 다 빠지고 그것만 딱 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재난 매뉴얼에 들어갔던 것은 재난이 무엇인가, 그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각 장애 영역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가, 각 장애 당사자가 재난 상황을 연습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것이 매뉴얼에 잘 담았어요. 하지만 일상이 재난이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제 안에서 울려 나오는 아주 큰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내내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온 전 국민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호트, 이게 이제 자가 격리로 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장애인 대형 시설에서의 그 문제들, 아니면 집에 혼자서 격리되게 되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했지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분명히 장애인이 들어갔었고요. 그야말로 장애인에게는 일상이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답을, 그 일상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더 도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드리면 지금 4개의 사진을 지금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한 뻘짓이라고, 사투리로 뻘짓이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어서, 야, 이건 아니지! 했을 때 제가 한 뻘짓 이게 있었어요.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얘기했는데, 간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1년 반을 하고서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40분 수업 안에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쪽 시간을 내서 중간고사 앞에 지금 그 시간 내에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요. 학교 전체에다가 방송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고, 현장이 이렇구나. 건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모난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우 지겨워 죽겠네 라는 눈빛을 발사하는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더 도움에 대해서 아니면 제대로 된 장애인식을 가져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잘하도록 돕는 일은,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도 저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암울하죠. 이제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너무 암울한 얘기만 자꾸 드렸는데요. 그런데 자,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1999년에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던 32개월 때와 2021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점점 바뀌고 있고, 세상이 이전보다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희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소개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유관기관인데요. 다양한 그런 내용 안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지 장애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제일 먼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여러 인권 중의 하나로서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관리는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맡고 있고요. 그 부분 안에는 지금 컨텐츠에 들어가 보시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라든지 강사 추천 매뉴얼들이 들어있어서 아마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가장 표준화된 내용일 건데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인 근거라든지 하나하나의 학문적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준화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지요? 이 내용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보시면 인식의 새로 교침이라고 하는 60분짜리 통합 버전이 들어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었었어요. 이게 6개의 영역에 대한 것을 10분씩 잘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같이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표 강사들의 컨텐츠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링크업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장애인식 개선을 우리가 이제 실시하였다라는 거를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수하였음 하는 것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 중에 하나로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어요. 고용공단이니까 이제 취업과 관련한 노동부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기관인데요. 직장 내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 포탈을 별도로 만들었죠. 요거는 이제 장애와 직장에 대한 내용들이 성인에 대한 내용들이 더 강조되고 있고요. 법적 의무 교육에 대해서 안내하고 전문 강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것들 중에 재미있게 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림이드 앙상블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연주 단체가 있는데 그런 곳들이 무료로 이 공연을 가서 장애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말고 이제 별도로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장애인 관련된 것들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 중에 경기도 지체 장애인 협회가 하고 있는 교육을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학교라든지 직장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교육, 당사자들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들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은 지금 연령별로 새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들에게 어른들이 보는 자료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자를 수도 있어야 되고 발달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자료들이 연령에 적합하고 내용이 맞도록 재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당사자들이 지체장애인들이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각 학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른 기관들이 전문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하시는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좀 삐딱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인식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과연 적절할까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지금 국민 캐릭터인 펭수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무의라고 장애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하고 제가 연계해서 저희 아들아이가 펭수를 휠체어에 태우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세계가 단순하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세계가 됐어요. 잠깐 얘기를 다른 걸로 조금 돌아와 볼까 하는데요. 외국 사이트에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 엄마들 진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어머니가 너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외국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논란은 밑에 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따님이 네 라고 하는데 보면은 훈훈하죠. 저쪽은 이제 파란색으로 엄마도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굉장히 따뜻한 색깔을 쓰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두 번째 영상 자체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업과 관련한 것에 대한 비하와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시혜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가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장애 체험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장애는 그러니까 많이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이 내용을 느꼈다면 너무 제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한 것일까요? 장애인식은 awareness, 인식 개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advocacy라고 해서 옹호라는 단어도 하나 있는데요. 옹호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옹호한다. 셀프 애드보커시라고 하면 장애 당사자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부모이지만 장애 가족으로서 여러분들께 저와 저의 가족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장애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인권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먼저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만약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그냥 인식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단어에서 미세차별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인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내용들처럼 이 미세차별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종이에 손을 베었는데 그 통증이 별로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아프고 지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삶에서 겪은 차별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게도 포용사회를 할 때 인클루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클루전, 통합을 얘기하는 인클루전과 동일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이버시티를 인정하는 포용사회를 나아가자가 지금 요즘의 트렌디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당사자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회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많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바꾸자 할 때 장애 알타는 꽃표, 장애 가지다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언이라는 것은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타라는 것은 병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그저 상태예요.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 모습 자체로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장애인인지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People first. 사람 누구누구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은 주체성, 자발성 문제가 선행되어서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처럼 엎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슈퍼맨 자세로 아무 말이나 떠들고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 친구에게 억지로 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자체가 그렇구나, 저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 스스로도 존중받는 존엄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를 동의하게 만드는 일, 동의할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거친 아우성 때문에 사회가 이따위 모습이 된 게 아니고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장애, 소수자에 대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지사지를 공감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가 수월하게 하는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를 생각해보는 그 관심이 장애인식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살아온 27년이 저로서도 장애인식 개선을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었고요. 아직도 모자라지만 여전히 지금 장애인식 개선을 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장애를 가진 누구도 존중받고 제가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장애 가족들도 존중받으면서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평등의 모습은 그냥 똑같은 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만큼을 제대로 배분받고 그 배분이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해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도 중복 장애로서 자신의 의사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 몸짓 하나 표정 하나로도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회가 정말로 장애가 제대로 인식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얘기가 너무 어렵거나 좀 불편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4개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좀 전달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이 보면 나무가 이제 바위를 뚫고 자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부모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싫었어요. 아이의 장애는 부모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가 그렇게 되더라도 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 충분히 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저러하게
살면서 저희 아이가 제일 많이 자라려고 정말 용기 내서 살고 있고, 저도 부모로서 제가 하는 일들이 참 더 수고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를 배려하고 저희 가족을 배려하는 이웃들이 제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눈물의 단으로 씨를 뿌려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독립하고 있는 제 아이의 모습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앞으로는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고래 아이들인 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장애가 있어서 자기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숨쉬고 살려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밖으로 나오는 일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도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신영복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사람, 삶 두 개가 다 보이시나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하면서 삶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삶은 때로 양파 같은 거다 이런 얘기, 삶은 양파 이렇게 해서 말 우스개 아재 개그를 하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는 우리 모두가, 저도 50을 넘게 살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오직 눈물뿐. 네. 맵기만 하고 참 어려운데 한 번씩은 용기 내서 삶을 좀 삶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부글부글하게 삶으면 그 시원한 맛이, 알싸한 맛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기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제 부글부글한 심정이 여러분들을 태우지 않고 시원하고 알싸하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그거 참 국물맛 좋다 이랬으면 오뎅 넣고 한번 오뎅국이라도 하나 끓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 자료는 뒤에 있는 자료는 참고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소개한 자료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에서 장애 인식 교육을 사이버로 하고 있는 기관들의 링크를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 기관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장애인식 교육하고 직장 내 장애인식 교육이 내용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함되고 아니면 서로 배제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